안녕하세요. 수업디자인 연구소의 김현섭입니다.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에 발제자로 서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과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교육계의 이슈 중에 하나가 현직 교사가 유튜버에 활동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 유튜버가 활동하는 게 겸직 위반이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교사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게 되면서 관련된 법무 지침이 마련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문제가 터지게 되고 전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도입하게 되면서 전 교사의 유튜버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년 전만 해도 1년 뒤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 교육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모든 학교가 등교 계약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어서 브랜디드 러닝까지 등교 수업과 병행이 되면서 진행이 됐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홈스쿨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은 사실은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혁신 교육 정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에서 컨텐츠 활용형 수업인 경우, EBS 컨텐츠를 올려놓는 경우 수업자와 평가자, 피드백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는 교실, 배움 중심 수업의 경우 학생들 간의 대면 활동을 통해서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오히려 대면 접촉을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온라인 수업에서 과정 중심을 평가를 한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육과정과 수업은 수업의 그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코로나19의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와 더불어 가야 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코로나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 온라인 수업은 인치 방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수업의 형태로 이제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정상 등교 수업을 전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 연기로 인하여서 학사가 일정이 단축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기가 힘든 상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있어서 온라인 수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형 수업, 과제 수행형 수업 등으로 혼합되어서 복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도 나타났죠. 무엇보다도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 상시적인 공개 수업으로 인하여서 교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은 되더라도 수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이거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사학습 공동체 차원에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에듀테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의 수업의 장점이 온라인에 그대로 구현되지는 못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 교사의 실제감, 존재감은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풀어가는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인간 같은 경우 지식과 이해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생 같은 경우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이제 병행 수업, 브랜디드 러닝이 진행이 되면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브랜디드 러닝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경우와 대면 수업에 적합한 경우를 나누어서 이걸 적절하게 융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현실의 상황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랜디드 러닝 같은 경우 순환 모델, 플렉스 모델, 알라카르테 모델 그리고 가상 학습 강화 모델이 있는데 이제 순환 모델 같은 경우는 교사가 통제하에 그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뭐 대표적인 게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렉스 모델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고등학교처럼 기본적으로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되 체육대회나 시험 등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알라카르테 모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받지만 일부 과목,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온라인 과목으로만 개설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가상 학습 강화 모델은 필수 과목만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과감하게 온라인 과목의 비중을 늘려서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매일마다 등교하지 않아도 주 2회나 3회 정도만 나와서 등교 수업을 하거나 내지는 오전만이나 오후만으로도 수업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형식적으로는 지금의 우리나라 브랜디드 러닝 시스템은 여기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브랜디드 러닝은 이 과목의 특성,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뭐 쪽지 시험을 본다든지 약간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든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배움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려면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면 수업에서 접촉을 제한한다면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장점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또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출석 수업을 할 때도 그냥 강의식으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개개인의 특징에 맞춰서 접근하는 개별학습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미래형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 이제 학문 중심에서 구성주의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흘러오고 있지만 그래서 현재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사실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총론과 강론이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은 쉽게 얘기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초점을 둔다면 학교급 교육과정이나 교과별 교육과정은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학년은 구성주의에 좀 더 가깝다면 고학년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성주의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혼재되어 있다면 고등학교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지금까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둔 하향식 운영이라면 앞으로는 학교 자치에 기반한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 보다 더 강조돼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학교 자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여기서 핵심은 저는 교육과정 자율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율권이 준 만큼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를 통해서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학교 자치 역량이 큰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사학습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해서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들이 능동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창동여중이라든지 영훈초등학교라든지 별무리 고등학교 등 일부 사립학교나 대안학교 또 미래학교 등은 이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공립학교에 비해서 등록금을 많이 받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불만이 학생의 모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이 문제에 대응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당여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스마트 교육 환경이 잘 구축된 학교란 말이에요. 별무리 고등학교도 구글 클래스룸을 이미 그 전에 잘 활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온라인 수업을 잘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형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 차원에서 핵심 역량에 대해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국가 수준은 6대 핵심 역량을 제시하지만 단위학교가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서너 가지를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한 역량이냐, 즉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풀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제 통합 수업이라든지 재정활동 등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흥미있고 관심 있는 과목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의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과정,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진학 교육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어진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 코칭 체제를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서 배움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풀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와 다른 우리 학교만의 특색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색화된 학교 교육 과정을 고민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무크라든지 미네르바 스쿨이라든지 칸 아카데미라든지 매트릭 스쿨 등 해외 학교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많이 있어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미래형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학교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중에 몇 학교를 꼽아서 얘기해 보자면 충남에 있는 삼성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학 진학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무학년 학점제로 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데, 전체 학과를 대학에 있는 학과를 분석을 해서 3개월 8과정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과정을 수행했을 때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플로마를 수행하고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또 그 다음에 학습 수준이 뛰어난 아이들의 경우, 언어에 대한 부분, 이거에 맞춰서 각각 융합 디플로마, 고급 디플로마, 이중 언어 디플로마 등을 부여해서 아이들이 진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무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별무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겠지만 3대 핵심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의적 글쓰기라든지 인문학 수업 등을 강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미 실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마다 시간표가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교사가 개설한 과목이 140여 개, 학생이 개설한 게 205 과목을, 그 다음에 온라인 과목으로도 그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4학기제, 그래서 계절별로 4학기 쿼터제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그 별밀고등학교 학생의 하나 아이의 시간표인데, 사실은 아이들마다 이 시간표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관심사와 진로와 희망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강조해서 가치 융합이나 교과 동아리 프로젝트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티칭을 넘어서 코칭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브랜드 러닝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과목에 적합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은 오전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매일마다 등교하는 게 아니라 주 4일이나 3일 등교하면서 진행을 하되,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마을에 있는 자원들,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의미 있게 풀어가려면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사의 실제감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흥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냐, 그리고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피드백할 거냐,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이루어져야 배움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특히나 개인 맞춤형 피드백은 교사가 일일이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특히 다인수 학급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에듀테크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맞춤형 피드백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미래형 수업과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배움에서 익힘으로, 익힘에서 깨침으로 지금 강조점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하나를 하면 열을 아는 단계,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수업 방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개발 측면에서도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적용, 분석, 종합 평가에 이르기까지 고차원적인 사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사 중심, 지식 중심의 일지학습에서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학습으로, 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인 경쟁학습이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동학습으로 학습 구조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형 수업의 원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이 자기 질문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말이나 글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협력해서 삶에 주어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미래형 수업의 원리를 구현한 것들을 찾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problem based learning, 문제 해결 수업과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기반 수업, 하브루타 수업, 토익 토론 수업, 학습 코칭 등이 그 다음에 거꾸로 교실 등이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중심 수업 같은 경우, PBL 수업 같은 경우 삶의 문제를 끌어와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온라인 수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미 있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수업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풀어간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학습하고 나서 OX 퀴즈 하는 정도로 복습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이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PBL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 사례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브루타 수업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 수업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 주제에 대한 흥미 유발로 질문 중심 하브루타를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출제해보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유질문을 만들고 그 중에 한 가지 대표 질문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써보게 하고 발표하는 것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도 사실은 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은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풀어가는 데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은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그리고 과목을 설치할 때부터 운영하는 데부터 프로젝트 수업을 전제로 구성할 수도 있고, 좀 더 발전한다면 자기 주도형 교육과정, 학생 개설 과목으로 운영하는 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PBL 수업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생각이 되고, 또 거꾸로 교실도 사실은 온라인 수업 브랜디 러닝 체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까지 교육은 획일적인 지필평가나 상대평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답, 주어진 정답을 찾아가는 거라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다양한 평가 방법과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를 우리가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평가의 방향을 살펴본다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객관식 평가에서 수행평가로 강조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지식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단답형 지필평가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논서술형 평가로, 그 다음에 기존에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중심 평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 역량중심 평가로,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서술형 평가나 수행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것을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IB, 국제 바칼로레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 IB와 관련해서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러나 IB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B의 평가 문항 사례를 보면 아이들의 사고력들, 자기의 생각을 풀어내는, 그리고 어떤 주어진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평가 방안을 개발하면서도 이것이 이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KB, 한국형 바칼로레아가 중요하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한 논서술형 평가라든지 수행평가 체제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평가의 전문성을 교사가 가질 수 있도록 풀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및 평가지원센터가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과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교육부나 교육청 중심으로 중앙 집권형으로 풀어가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 좀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완성예언과 자기 부정예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그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노력함으로써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완성 예언이라고 보고, 반대로 미래 중에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그 부정적인 결과가 다가오지 않도록 노력함으로 예견됐던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형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자기 부정 예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교사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결과 교사가 됐다면 이건 자기 완성 예언이에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결국은 붕괴할 거라는 예언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수정 자본주의로 발전해서 오히려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지속이 됐던 사례들은 자기 부정 예언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 문제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 교육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건 자기 완성 예언으로, 부정적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은 자기 부정 예언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즉 미래는 가만히 시간이 온다고 해서 다가오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노력함으로써 긍정적인 것을 현실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그러니까 선택의 목은 결국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문제도 우리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함으로써 긍정적인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업디자인연구소의 김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